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전할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가슴 깊이 남는 대사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하면서도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그 한마디. 바로 그러한 대사를 우리는 명대사라고 부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정덕현 평론가의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45개의 명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어요. 드라마가 오락은 맞죠? 즐거움을 주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만 치부하기에는 살짝 다른 정서가 있는 듯합니다. 드라마라는 거는 왠지 다른 매체보다 더 친숙하게 우리의 일상을 비추는 거울과 같지 않던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힘든 하루 끝에 TV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함께 울고 웃다 보면 문득 내 인생도 조금은 견딜만 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드라마 속에 있는 주인공이 던지는 한마디는 우리가 겪는 현실을 투영하는 듯하고 그래서 위로를 받곤 합니다.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이 대사 기억하실라나? 김혜자 씨 주연의 드라마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의 마지막에 나왔던 대사였습니다. 딱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저는. 그야말로 명대사였죠. 우리의 일상을 드라마에 빗대어 본다면 어느 하루는 비극일 수도 다른 하루는 희극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쁜 날도 슬픈 날도 모두 소중하고요. 매일의 하루는 참으로 눈부십니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던 주연 배우의 음성이 아직도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드라마를 설명하는 글은 아니에요. 드라마의 대사에서 공감된 글과 연결 지점이 만들어진 저자의 따뜻하고 재미있는 일상이 묘한 하모니가 이루어진 에세이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눈부신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한 공감이 전해지기를.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는가? 나의 아저씨 중에서. 힘들면 내려놔도 돼. 너무 힘들어.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을 때. 장인어른 똥 먹어요, 똥. 마침 똥광패가 나오자 동서들이 외쳤다. 돌아가면 장모님이 나게 되어 있는 판. 모두 눈길이 장인어른에 던지는 패에 쏠렸다. 장인어른이 던지는 회심의 일타. 찰진 짝소리와 함께 바닥에 놓인 똥패 위에 얹어지는 패는 똥피다. 장인어른이 허허 웃으며 똥광을 붙여 3점. 거기에 쌍피인 똥피까지 붙여 4점. 그리고 양측을 보며 장모님은 광박, 나는 피박이라고 먼저 점수를 계산한다. 낭패다. 이번 판도 솔찬히 나가겠구나 싶어 장모님의 얼굴을 올려다보는데 이게 어쩐 일인지 그 얼굴에 미소가 피어 있다. 뭐지? 그 미소의 의미는 장인어른이 바닥에 놓인 패를 뒤집는 순간 드러났다. 또 등장한 똥피. 아이쿠, 장인어른 똥 쌌다. 흥분한 동서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졌다. 장인어른의 낭패한 얼굴에 이어 기다렸다는 듯이 장인어른이 싼 똥패들을 단번에 먹어버린 장모님의 득이의 표정. 나야 어느 쪽이든 피박이니 마찬가지지만 순간의 선택들에 의해 바뀌는 드라마틱한 승패에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다. 명절이면 의례 모여 한판 벌어지던 고스톱.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나와 동서들은
100 고스톱을 치곤 했다. 100원짜리를 어디서 바꿔놓으셨는지 잔뜩 챙겨와 1000원짜리 지폐와 바꿔주고 던지기만 하면 짝짝 붙는 고스톱 전용 담요를 깔아놓고 버리는 판. 이기는 쪽은 늘 장모님이었다. 고스톱이 젬병인 나는 잃는 게 일이었다. 그러한 내가 안쓰러워 보이는지 장모님은 내 패를 봐주며 살아야 할지 죽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곤 했다. 광 팔고 죽어. 나이가 들어서일까? 40대까지만 해도 명절이면 을에 벌어지던 고스톱판이 50대를 넘어서면서 잘 벌어지지 않았다. 체력적으로도 버거운 게 사실이었고 저녁상에 반주 한 잔을 하고 나면 졸릴 정도로 피로한 나이였다. 회사 일에 한창 몸도 마음도 바쁜 첫째 동서는 픽 쓰러져 잠들곤 했는데 그러면 장모님은 깨우지 말라며 쉬쉬 하곤 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회사에 들어가 지금껏 다니고 있던 첫째 동서는 몇 차례 수술을 받았다. 젊어서는 짱짱했지만 나이는 어쩔 수 없다고 40주를 넘기면서 몸 여기저기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하지만 어디 그게 나이 탓만일까? 같이 술을 마시다 보면 회사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야 프리랜서 생활로 누구와 부딪힐 일이 별로 없지만 회사에서 차장, 부장 직급 정도로 오르면 일보다 더 부대끼는 게 사람이라고 했다. 단인의 만에 하는 이야기를 자주 했지만 첫째 동서는 여전히 잘 버텨내고 있다. 그래서였을까?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절 양성 판정이 나와 집에서 격리하게 되었다며 뭐 볼만한 드라마 없어요? 라고 묻는 첫째 동서에게 나의 아저씨를 권해줬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중년의 아저씨들이 꼭 첫째 동서를 닮은 것 같아서였다. 드라마에는 관심도 없고 또 볼 시간도 없다던 첫째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 이 드라마 뭐야? 매일 울면서 보고 있잖아.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있으면 버티는 거야. 나의 아저씨 중에서 중년의 남자 주인공은 오래된 건물의 안전을 진단하는 일에 빗대 인생을 이야기한다. 제 아무리 세월이 흘러 비바람에 건물이 흔들려도 그 안에 외력을 버텨낼 수 있는 단단한 내력이 있다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이다. 이른바 존버하는 것. 하지만 더 지나고 보니 끝내 버텨낼 수 없는 것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나이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다. 인생에는 어떤 전환기라는 게 있어서 끝까지 외력을 버텨내려 내력을 쓰다가는 소진되어 다음 기회를 잡을 기력 또한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더 이상 힘들어 버티지 못할 때에는 내려놓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편안함에 이르고자 하는 건 자연의 섭리가 아닐까. 애써 모래성을 세우려고 하는 건 우리의 욕망이지만 모래성이 무너져 편안한 상태가 되려는 것은 섭리이다. 물론 이건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삶에 변화할 수 없는 어떤 흐름들에는 거스르지 말라는 거다. 거스르면 거스를수록 파도는 삶을 더욱 흔들리게 만들 테니 서핑을 하는 이들이 모든 파도에 올라타는 건 아니다. 그들은 보드 위에 오르기 전에 파도를 살핀다. 이 파도는 괜찮을까? 저 파도는 괜찮을까? 살피다가 이거다 싶을 때 올라간다. 물론 잘못된 선택과 타이밍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면 할수록 어떤 파도가 내게 맞는지를 잘 알게 되고 그래서 덜 넘어지게 된다. 외력에 버티는 내력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러운 흐름을 찾아내는 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죽을 땐 죽어. 장모님은 고스톱의 비법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살 때와 죽을 때를 안다는 것. 그건 아마도 오래도록 고스톱을 쳐온 구력에서 나오는 바이브의 일개다. 죽는다고 표현하지만 고스톱에서의 죽음은 다음 판에서 살기 위한 선택이다. 끝이 아니라는 것. 이번 판이 지나면 다음 판이 또 있다는 것이다. 고스톱 고수가 툭 던진 한마디이지만 나는 이것이 때로는 버텨내기 힘든 상황에 몰린 삶의 건네는 결코 작지 않은 지혜라고 생각한다. 아우 얘 맨발로 괜찮니? 왜 하필 니트를 입었어? 젖으면 무거울 텐데. 물이 너무 차다 그치? 춥다. 물이 봄에 죽자, 응? 봄에. 더 글로리 중에서. 핑계김에. 때론 진실보다 구실이 더 필요할 때. 비도 오는데 빈대떡에 막걸리 한 잔 어때? 파주에 사는 친구의 전화에 벌써부터 컬컬했던 목구멍이 시원해진다. 아마도 퇴근길에 비가 내리자 괜스레 술 한 잔을 떠올렸을 테다. 당연히 비가 오니 막걸리에 빈대떡이었을 테고 좋지 하며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3호선 끄트머리 대화역에 있는 빈대떡 집으로 향한다. 어쩌다 보니 이 집은 비 오는 날에 아지트가 되어버렸다. 왜 하필 비만 오면 빈대떡에 막걸리냐고? 비가 오면 일조량이 줄어들어 일시적 우울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고 그래서 해물파전에 함유된 단백질과 비타민 B가 비 오는 날 드는 우울한 기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식의 과학적인 이유는 아니다. 그보다는 일종의 파블로프의 개에 가깝다. 멍멍. 시작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절 우리는 우주회라는 걸 만들었다. 무슨 우주를 탐구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비 올 때 술 마시는 모임이다. 왜 그리 술을 많이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보다 주점에 더 많이 갔던 걸로 기억한다. 한 번은 교문을 지나 들어가는데 비가 내리자마자 곧바로 발길을 돌려 주점에 갔던 적도 있다. 그럼 비가 안 오면 안 마실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 모여 앉아 기우제를 올렸으니까. 그러니 비는 핑계에 불과했다. 친구들과 만나 술 마실 구실을 찾으려는. 이러니 비만 오면 파블로프의 개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빗속을 뚫고 아지트에 거의 당도할 즈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장을 했으니 가져가라는 거였다. 뭘 힘들게 김장을 또 했어. 그냥 사 먹는다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짜증이 났다. 어머니의 몸은 예전 같지 않으셨다. 기력도 많이 떨어지신 데다 무릎 수술까지 받아 김장을 하는 일은 무리가 될 게 뻔했다. 그래도 요리 욕심을 버리지 않는 어머니셨다. 이젠 작은 댁에서도 오지 않아 혼자 꼬박 밤을 새워가며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제사도 줄이든 없애든 하라고 그토록 얘기해도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말리지 마라. 그렇게 몸을 젊은 사람 쓰듯 쓰다가는 진짜 움직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해도 씨도 먹히지 않았다. 알았어. 그래도 만든 거니까 가져가. 늘 이런 식이었다. 막걸리가 달았다. 꿀떡꿀떡 잘도 넘어갔다. 고소하고 기름진 빈대떡까지 곁들이니 속도 푸근해졌다. 술안주로 엄마들 이야기가 올랐다. 우리 엄마는 말이야. 김장과 제사 이야기를 꺼냈더니 친구가 자기 엄마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엄마들의 자기 존재 증명에 가깝다고 했다. 당신이 아직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요리를 통해 그 요리가 여전히 자식들의 입에 들어가는 걸 보는 것으로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였다. 술자리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맞장구를 쳤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보니 그건 어머니의 핑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식들과 모여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만들어내는 핑계. 핑계라고 하면 괜스레 구실을 내세우는 것으로 치부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삶의 중요한 힘이 되기도 한다. 삶의 어떤 것들은 진실을 직면하는 것보다 때로는 구실을 대며 외면할 때 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한다. 더 글로리에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절망의 끝에 선 소녀가 끝내 생을 접으려 강물로 걸어 들어갈 때 저편에서 자신처럼 강물로 들어온 한 할머니가 소녀에게 던지는 엉뚱한 핑계가 그렇다. 아우 얘 맨발로 괜찮니? 왜 하필 니트를 입었어? 젖으면 무거울 텐데. 물이 너무 차다 그치? 춥다. 우리 봄에 죽자. 응? 봄에. 할머니 역시 소녀와 똑같이 절망 앞에서 생을 접으려 했지만 소녀를 만나게 되면서 그럴듯한 구실과 변명을 찾아낸 거였다. 이 추운데 맨발에 니트를 입고 들어온 소녀가 그 변명거리가 되어주었고 그래서 그들은 함께 살아나왔다. 어머니에게 김장과 제사는 어찌 보면 이 엉뚱한 할머니가 구실로 찾아낸 맨발이자 니트인지도 모른다. 김치 없다고 겨울을 못 나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담그며 한 통씩 찾아갈 자식들을 떠올렸을 게다. 힘들지만 그건 어쩌면 어머니가 점점 쇠약해지는 기력과 아픈 몸에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아니었을까. 핑계는 우리의 삶이 결국은 예정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허무함을 이겨내는 지혜이기도 하다. 어쩌면 우리는 물에 젖은 옷이 너무 무거워서 또 물이 너무 차서 같은 핑계들로 죽음을 뒤로 미루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철학자들은 그래서 왜 사는가의 질문은 답하기 어렵지만 왜 죽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은 답하기가 의외로 쉽다고 한다. 죽을 수 없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내가 죽으면 강아지 밥은 누가 챙겨주나 같은 핑계도 이유가 되니 말이다. 절망은 마치 깊이 빠져드는 물과 같아서 그 물이 발목을 적셨을 때 이를 직시하고 마주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그보다는 아주 일상적인 핑계와 변명을 찾아내고 그 물가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절망을 유예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엄마, 이젠 김장 같이 담가요. 술 기운 반, 미안한 마음 반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그렇게 말했다. 네가 무슨 김장을 담그냐고 하셔서 어떤 김치도 어머니가 해준 맛이 안 나서 이참에 레시피를 배워놓으려고 그런다 했다. 핑곗김에 우리 집 김장의 대회를 내가 한번 이어보겠다는 호언장담도 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후 생각했다. 이참에 어머니와 함께할 더 많은 핑계들을 만들어 봐야겠다고.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중에서.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새삼 고마워지는 존재가 있을 때. 12월의 비라니, 겨울인데 날이 춥지 않다. 보통은 눈발이 날렸을 게다. 그러면 오랜만에 집 밖을 나온 강아지처럼 폴폴 뛰어다녔을 텐데. 겨울
바닥비는 어딘가 무겁다. 기껏 버티고 있는 풀들을 빗방울이 찍어 누른다. 이제 막 기지개를 켜는 꽃들의 얼굴에 화장수처럼 끼얹어지는 봄비와는 사뭇 다르다. 봄비 맞으면 키가 자란다지만 겨울비 맞으면 곧불 든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집으로 가는 발길이 급해진다. 급하게 걷고 있는데 불쑥 누군가 우산을 들이민다. 아내다. 웬일이냐고 묻자 어머니를 발에다 들이고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다. 장모님이 오랜만에 시골에 다녀오셨는데 그곳에서 대파며 애호박 같은 것들을 잔뜩 챙겨줬던 모양이었다. 혼자 들고 가기 버거우셨던지 지하철역에서 아내를 불렀던 거였다. 장모님은 늘 내게는 비빌 언덕 같은 든든한 존재셨다. 내세까지 않으셨지만 일부러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셨고 첫 아이가 생겼을 때에도 또 둘째가 생겼을 때에도 기꺼이 아이들을 봐주셨다. 복날에는 삼계탕을 끓여주셨고 대보름이면 어김없이 오곡밥을 챙겨주셨다.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떠들썩한 술판이 벌어지곤 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얼큰한 육개장을 해장국으로 차려주시기도 했다. 휴가 때 오래 집을 비워놓을 때면 간간히 찾아와 신문을 수고해 주시기도 했고 친척들이 감자며 감귤을 한 상자씩 보내주시면 그걸 꼭 나눠주시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고마운 건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신 장모님이 모태불교 신자인 나를 위해 늘 기도해 주셨다는 거다. 시골 살 때는 자주 절에 갔었다. 하지만 도시로 오니 절 찾기가 어려워 통 가질 못했다. 젊어서는 종교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나이 들면서 기력도 떨어지고 마음도 약해져 참으로 세속적인 마음에 비빌 언덕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선뜻 가까이에 있는 성당이라도 나가라고 하셨다. 그렇게 성당에 나갔고 세례를 받았다. 세례명은 아침 닭이 울기도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했다는 베드로로 정했다. 그게 꼭 나 같아서였다. 내가 나이 든 만큼 장모님, 장인어른도 나이가 드셨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셨다. 장모님은 기력이 많이 빠지셨고 장인어른은 관절이 안 좋아 결국 수술을 받으셨다. 평소 같았으면 장인어른이 역까지 차를 몰고 나와 장모님을 챙겼을 테지만 스스로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상황이었다. 아내가 지하철역으로 간 이유였다. 두 분 다 운신이 힘드신 걸 보니 예전에 건강하셨던 모습이 아련했다. 겨울에 비가 오고 난리야. 눈이 와야지. 아내는 늘 그렇듯 내가 하는 말에 맞장구를 쳐줬다. 그러면 참 이상하게도 나는 말이 많아졌다. 혼자서는 잘 안 하던 말도 꺼내고 생각들도 꺼내놓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기도 했다.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겨울에 비가 오는 걸 보니 겨울에 눈이 오고 봄이 오면 꽃피는 계절의 변화가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했다. 겨울이 겨울 같지 않으면 봄이 어디 봄 같겠어? 때론 너무나 거대하지만 늘 일상처럼 여겨져서 소중함을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고 그러다 엉뚱하게도 나는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고래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었다. 미국에서 혹등고래가 갑자기 튀어올라 옆에 있던 카약을 덮쳤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대. 그렇게 튀어오르는 것을 브리칭이라고 하는데 수류탄 40개가 터질 때의 위력이라고 하거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생겼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튀어오르던 고래가 카약에 사람이 타고 있는 걸 보고 순간 방향을 틀었다는 거야. 놀랍지 않아? 뜬금없이 던진 고래 이야기였지만 아내는 진심으로 놀랍다며 대단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 다큐멘터리는 혹등고래가
다른 동물들을 보호하는 습성을 갖고 있어서 고래들뿐만 아니라 돌고래, 물범, 바다사자까지 보호한다고 했다. 위험에 처한 바다사자를 자신의 지느러미에 숨겨주기도 하고 상어에 쫓기는 고래 연구자를 지느러미로 감싸 머리 위로 올려서 도와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고래들의 적이나 마찬가지였다. 향유 생산으로 인간에게 희생된 향고래만 76만 마리에 달했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착하게 다른 동물들을 돕는 고래를 가까이서 본 이들은 신적인 존재라는 느낌을 갖는다고 했다. 봄날의 햇살 같은 거대하지만 늘 옆에 존재해 있어 그 존재를 망각하고 사는 것들이 있다. 늘 깨어나 보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차려져 있었던 엄마의 밥상이 그렇고 늘 옆에서 미량처럼 존재했던 장모님, 장인어른의 도움의 손길과 나를 위한 기도들, 늘 내가 하는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서 나의 어지러운 생각들을 정리해주는 아내가 그렇다. 그것은 마치 겨울에 오는 눈이나 봄에 피어난 꽃, 따뜻한 햇살 같은 것들이다. 너무 거대해서 오히려 잘 보이지 않고 너무 당연해서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오히려 감춰져 버리는 무덥디 무거워 보이는 겨울비지만 아내와 우산을 쓰고 걷는 발걸음이 가볍다. 제잘제잘 떠드는 수다가 즐겁다. 빗속으로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허공을 날아간다. 저런 데 살아도 힘든 일은 있겠지? 근데 힘든 일도 저런 데서 겪고 싶다. 그럼 좀 행복하게 불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악귀 중에서. 적어도 행복하게 불행할 수 있기를. 의도치 않게 불행이 찾아왔을 때. 그 아이는 잘 숨었다. 숨바꼭질을 하면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한낮의 여관은 몇몇 문 닫힌 방들을 빼고는 손님들이 다 나가 빈 방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숨바꼭질을 하곤 했다. 가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나타나면 숨바꼭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우리 둘은 같이 숨곤 했는데 장난으로 하던 숨바꼭질이 마치 진짜 죄를 짓고 쫓고 쫓기는 실제 상황처럼 심장을 쿵쾅대게 만들곤 했다. 그때에도 그 아이는 별로 긴장하지 않았다. 마치 그런 일이 익숙한 듯이. 그 아이는 우리 여관에 3개월째 투숙하는 아저씨의 아들이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저씨는 아들과 둘이 우리 여관을 찾았다. 처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낸다고 했는데 그 후로도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어느새 3개월이 되었다. 서울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일 때문에 왔다고 했다. 하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내겠다던 방세가 한 달이 지나도록 없자 어머니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했다. 어머니는 아저씨에게 밀린 방세를 내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그 아저씨는 그러한 일이 익숙한 듯이 내일 주겠다며 차일 피일 미루곤 했다. 그러다 한 달 정도 지나 밀린 방세가 꽤 커지자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다. 사업이 망해 내려오게 됐다고 실토한 아저씨는 곧 들어올 돈이 생기는데 그걸로 방세를 갚겠다고 했다. 이제 우리 집은 방세를 떼이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방을 내주고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렇게 어른들이 3개월간 방세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나는 그 아이와 숨바꼭질을 하고 같이 운동장에 가서 땅 따먹기를 하고 개울에서 올챙이를 잡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기도 했다. 어머니는 그런 우리를 복잡한 얼굴로 바라보시곤 했다. 가끔은 그 아이랑 브라보콘을 사 먹으라고 돈을 주시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애가 무슨 죄가 있어 라며 말끝을 흐리시곤 했다.
그 아이는 그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가게에서 내가 사준 브라보콘을 맛있게 먹으며 활짝 웃곤 했다. 세상에 이보다 맛있는 건 없다는 듯이. 숨바꼭질을 잘하던 그 아이는 3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새벽, 아버지와 함께 야반 도주를 했다. 아주 친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한 번씩은 마주치고 자주 놀았던 터라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어머니는 수소문을 내서 서울에 있다는 그 아저씨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머니에게 나도 같이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숨어버린 그 아이를 끝내 찾고 싶었던지도 모르겠다. 그 집은 문 밖에서부터 소란스러웠다. 집기 같은 것들이 길바닥에 마구 던져져 있었는데 안에서 사람들이 내는 악다 분위기가 문 밖까지 흘러나왔다. 동네 사람들이 무슨 큰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이 모여 있었다. 그 좁은 집방 안에는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저마다 한마디씩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 아저씨는 그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쳤는지 잠옷바람이었다. 그렇게 한동안 분풀이를 해대던 사람들은 결국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실감하자 하나둘 떠나갔다.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아무거나 하나씩 들고. 사람들이 나간 자리, 거기 방 한 구석에 그 아이가 있었다. 이불을 무릎 위까지 올린 채 잔뜩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집기 중 하나처럼 보일 정도로 미동도 없이. 어머니가 그 아저씨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 아이가 잠깐 고개를 들었고 그때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런데 나도 그 아이도 아는 척을 할 수 없었다. 마치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것이 세워져 있는 느낌이었다. 어딘가 텅 비어버린 눈은 나를 향해 있었지만 거기 아무것도 없다는 듯 초점이 없었다. 그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눈 후 깊은 한숨을 뱉으신 어머니는 내 손을 끌고 그 집을 나왔다. 그것으로 그 아이와는 끝이었다. 가끔 가난함과 부유함, 행복과 불행을 생각할 때마다 그 아이가 떠오른다. 그 아이는 도대체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앞에 닥친 세상의 비정함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 저런 데 살아도 힘든 일은 있겠지? 근데 힘든 일도 저런 데서 겪고 싶다. 그럼 좀 행복하게 불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악귀에 나오는 대사처럼 내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며 이런 곳이라면 행복하게 불행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을까? 행복과 불행은 상대적인지라 누군가의 불행이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정도로 여겨지기도 할 게다. 또 삶에는 행복만 가득한 게 아니라 불행 또한 의도치 않게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러니 불행이라고 해도 숨바꼭질 놀이와 아이스크림 한 개의 행복 정도는 누릴 수 있는 불행이길. 적어도 행복하게 불행할 수 있기를. 아버지, 정말 뭐든 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어? 그럼 뭐든 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지. 담임 말이 다 맞아.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나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성산아, 아버지 있잖아. 아버지. 성산이가 투수야. 그리고 아버지는 수비수고. 성산이가 안타 좀 맞고 홈런도 한 대 맞았어. 근데 괜찮아. 왜냐하면 아버지가 뒤에서 열심히 뛰면서 다 막아내고 있어. 성산이 마운드에서 내려올 때까지 아버지 절대 어디 안 가. 그러니까 성산아, 우리 포기하지만 말자. 알았어? 나빌레라 중에서. 걱정 마.
네 옆에는 늘 내가 있어.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 야구공이 내 앞쪽으로 굴러왔다. 저 편에서 글러브를 낀 아저씨가 손을 들어 올렸다. 던져달라는 것. 나는 공을 집어 그를 향해 던졌다. 오랜만에 던져서인지 정확하진 않았지만 살짝 오른쪽 위로 비껴나간 공을 그가 점프를 하더니 잡아냈다. 그리고는 고맙다는 표시로 인사를 냈다. 그는 몸을 돌려 저편에 서 있는 아이를 향해 공을 던졌다. 아버지와 아들처럼 보이는 그들이 하는 캐치볼이 한없이 한가롭고 평화롭게 느껴졌다. 봄날의 어느 일요일이었다. 아파트 뒤편 잔디밭에 봄날의 햇살을 즐기려는 이들이 모였다. 저마다 자리를 펴고 앉아 챙겨온 도시락을 꺼내 먹는 이들도 있었고 반려견과 함께 슬슬 산책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 속에서 모녀로 보이는 두 사람이 유독 눈에 띄었다. 모두가 활기차게 움직이는 그 틈 속에서 그들은 아주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앞에 선 이는 어딘가 곧 넘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뒤따르는 이가 그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금세 다가가 부축하려는 듯. 그 모습에서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다. 어느 날 아이가 소파 한쪽을 쥐고 일어서더니 뒤뚱뒤뚱 걷기 시작했다. 나와 아내는 그게 뭐라고 환호성을 질렀다.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고 그래도 또 일어나서 걷고 아이는 그걸 반복하더니 이내 거실 여기저기를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그때 우리는 저 모녀처럼 아이의 뒤에서 혹여나 넘어져 다치기라도 할까 바라보면서 따라다니곤 했다. 자세히 보니 앞에 선 이가 어머니였고 뒤따르는 이는 딸처럼 보였다. 배에 복대 같은 걸 차고 있는 걸 봐서는 몸이 편찮으신 것 같았다. 아마도 겨우내 집 밖을 나가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 그래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봄날의 기운에 오랜만에 산책을 나왔을 테고 그러한 엄마를 마치 걸음마하는 딸을 보듯 딸이 뒤따랐을 것일 테다. 아마도 그 딸이 어렸을 때에는 엄마가 걸음마하는 딸을 따라다녔을 게다. 그런 돌고 도는 삶의 모양이 저 캐치볼을 닮았다. 던지면 받고 받으면 던지고 어린 딸을 엄마가 뒤따르고 나이 든 엄마를 성장한 딸이 뒤따르고 야구라는 스포츠는 인생을 닮았다. 인생 한 방을 홈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9회 말 투아웃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도루니 병살타니 적시타니 하는 표현들이나 타율, 대타, 구원투수, 돌직구, 삼진아웃, 변화구 같은 야구 용어들도 모두 삶에 비유되곤 한다. 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같은 표현들도 있다. 나빌레라에서도 인생을 야구에 빗댄 표현이 등장한다. 중년의 아들이 위기에 몰린 걸 알게 된 노년의 아버지가 어려서 야구를 했던 아들에게 글러브를 사다 주며 하는 말이 그것이다. 성산아, 아버지 있잖아 아버지. 성산이가 투수야. 그리고 아버지는 수비수고 성산이가 안타 좀 맞고 홈런도 한 대 맞았어. 근데 괜찮아. 왜냐하면 아버지가 뒤에서 열심히 뛰면서 다 막아내고 있어. 성산이가 마운드에서 내려올 때까지 아버지 절대 어디 안 가. 그러니까 성산아, 우리 포기하지만 말자. 알았어? 지금도 노년의 아버지가 자신이 아들의 수비수라며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을 떠올리면 가슴이 뜨끈해진다. 아마도 저기 캐치볼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 역시 다르지 않을 게다. 마음껏 던져봐. 다 받아줄게. 저기 앞서 위태롭게 걷는 어머니도 딸이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수비수의 마음으로 딸을 챙겨봤을 게다.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며 심지어 투정 부리며 먹었을 딸의 밥을 살뜰히도 챙겼을 거고 보이지 않고 티나지 않는 집안일을 묵묵히 해왔을 것이며 어쩌면 모진 세상 밖에서 가족을 챙기기 위해 험한 일도 했을 게다. 그렇게 누군가의 수비수가 되어 살다 나이 들어갔을 게다. 그리고 이제 딸이 수비수가 되었다. 하지만 앞서 위태롭게 걷는다고 어머니의 마음이 다를까. 앞서 걸으면서도 여전히 딸의 수비수처럼 마음을 쓰고 있을 테다. 어머니는 자꾸 딸을 돌아본다. 자신을 챙기는 딸을 걱정한다. 그 모습이 꼭 마음이 오가는 캐치볼처럼 보였다. 걱정 마. 네 옆엔 늘 내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듯한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쏟아지던 날이었다.